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스타그램은 미메시스도 탁월한데 개념도 확고한 작가님이시죠? 윤병훈 작가님입니다. 예전에 작가 홈페이지가 했던 역할을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맡고 있죠? 사실 홈페이지는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점차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지고 결국은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은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자신의 작업을 편리하게 올리고 또 보는 분들은 게시물의 타임라인에서 작가님들의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작가님이 올해 1월에 올린 첫 게시물입니다. 1995년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하셨어요. 그리고 첫 유화 작품입니다. 당시 입시 미술은 석고대생과 수채화였을 거예요.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만져본 유화 물감이지만 묘사력이 뛰어나셨어요. 이건 2학년 때 그린 첫 아크릴 작품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맨날 전교 1등만 하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면 나 말고도 전부 전교 1등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데요. 홍대 회화과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서울이건 지방이건 제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이죠. 잘 그린다는 거 말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거. 이게 당시 미대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요즘도 학부에서 야외 스케치를 하나요? 기름통까지 챙겨서 떠난 1996년 봄 풍경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오일로 붙잡아서 캔버스 위에 보관하셨어요. 개나리꽃과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햇빛이 참 좋죠. 역시 같은 해에 그려졌던 작가님의 자화상입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8, 90년대 홍대 회화과 2학년들이 그림을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린다라고요. 홍대 문헌관에는 각 학년들의 과제가 같은 크기로 쭉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사이즈가 20에 10cm인데 아마도 2학년 때 과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복학한 작가님입니다. 올해 초 작가님은 작정하고 인스타를 새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작품 이미지도 좋지만 텍스트도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져 인생을 담보로 제 발로 예술 안에 고립된 상태 자화상. 어떠세요? 이 텍스트와 찰떡인 작품이죠? 저는 프레임을 건드려 보고 있는 작가님의 왼손에 눈길이 머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두려운 20대 예술가의 초상이죠? 잘 그린다는 거, 묘사력이 뛰어나다는 건 참 부러운 일이죠? 저도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결국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사진을 찍는 거고 요즘은 AI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직접 그리는 행위보다는 뭔가 부족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윤 작가님은 왜 서울우유곽을 그것도 텍스트가 많은 면을 그리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재현에 만족하거나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와 심리가 담긴 것 같아요. 댓글이 재미있어요. 아마 동기시겠죠? 복학생 윤병훈 앞에는 이제 추상이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현에 대한 작가님의 숨길 수 없는 재능은 마구 삐져나오려고 해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휘갈긴 얼룩을 다시 화폭의 전면으로 재현했어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 송곳은 어떻게든 삐져나오는 게 세상 순리인가 봐요. 그리고 작가님은 깨닫습니다. 달란트가 형상과 재현에 있다는 걸요. 작가님은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미술에서 설명적인 요소는 죄악이라는 추상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질은 형상에 있다는 것을 4학년 과정 1년을 투자해 알게 되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캔버스 위에 떨어진 바니쉬 덩어리를 묘사하셨죠. 이 작품은 아마도 추상적 화폭의 저변에는 또 다른 생면이 있다는 걸 형상적 표현으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형상과 추상은 왜 대척점에 있는 걸까요? 두 가지가 경계 없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을 텐데요. 석사과정 때 작가님은 자화상을 통해 그림 그리는 나의 정체성, 회화 자체의 정체성을 묻고 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까지 당시 미대에서 특히 홍대에서 추상 대신 형상회화를 하기로 맘먹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죽은 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라고요.
작품이나 트렌드 대신 작가 내면에서 우러나는 충동에 작가님은 스스로를 맡기셨어요. 젯소를 나이프로 푹 뜨는 순간이 사뭇 엄숙합니다. 2002년 첫 개인전 상황 논리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자화상은 확장되어서 신체로 발전했고 평면회화지만 입체를 담는 라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저는 윤 작가님의 최근 작품들을 위주로 봐서 그런지 이 당시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의 컬러 감각도 남다르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단조로울 수 있는 인체지만 풍성한 컬러의 레이어가 제 눈에 담기네요. 전나무의 첫 등장이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현재 작가님의 작업의 주요 소재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이 전나무는 약 10년이 지나서 윤병훈이란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작가님의 인스타 정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왠지 서운하죠? 작가님의 최근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작가님의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003년 작품들부터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시기 작품들까지 인스타에 올라와 있죠? 향후 역순으로 작품들이 인스타에 소개될 것 같아요. 2005년도는 한국 미술시장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해예요. 단군 이래 미술시장 최대 호황이었고 윤 작가님의 작품들도 전시를 통해 애호가분들에게 수상이 되었죠. 특히 이 작품은 당시 윤병훈이라는 이름을 알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초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대형 토로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당시 작가님 작업들은 대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120호 사이즈의 캔버스에 어린이가 평온하게 잠이 들어 있고 장난감처럼 보이는 차가 원경에 배치되었어요. 어쩌면 이때 작가님이 화가에서 아빠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봐요. 2012년 작가님의 작업에 큰 변화가 보입니다. 주로 밝고 푸른 초원이 배경이었다면 눈 내리는 겨울이 주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겨울을 상징하는 침엽수가 등장하죠. 10호 사이즈 작업이에요. 그리고 2013년 현재 작가님의 작업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소품 사이즈의 캔버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캔버스와 캔버스 사이의 공간은 창문과 창틀이 되었어요. 그리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프레임 표현이 완성됩니다. 6호 P사이즈 캔버스가 45개가 모여서 겨울 풍경을 담은 거대한 대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재현이란 끝나지 않는 관념과 개념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걸 작가님 작품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흔히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답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정답 없는 시험지를 눈앞에 두고 실험하고 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모든 작가님들을 사티TV는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